안녕하세요. 제과기능장 이재홍입니다. 10회차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 방법 중에서 냉동 반죽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냉동 반죽법은 일반적인 그 빵에 비해서 반죽을 한 다음에 한번 얼린 다음에 그 다음에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해동을 한 다음에 굽기를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과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아마 방법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제과점에서 좀 큰 규모의 제과점도 보통 이 냉동 반죽 시스템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냉동 반죽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제품을 만든 다음에 부패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얼리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빵을 갖다가 만들어서 굽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자, 냉동 제품의 출발은 반죽이나 제품의 변폐를 지연시키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자, 현재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그다음에 편의점, 인스토어 베이커리. 인스토어 베이커리는 어떠한 그 백화점 같이 큰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백화점을 들어있는 제과점을 인스토어 베이커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윈도우 베이커리는 그냥 창문을 통해 가지고 빵을 만드는 장소를 볼 수 있는 그런 데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 제과점, 소규모 동네에 동네에 있는 그 조그만 제과점을 보통 윈도우 베이커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공정 순서를 보시면은, 자, 위에 있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만드는 빵의 공정이고 밑에 부분이 냉동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을 보시면은 우리가 반죽법을 결정하고 배합회를 결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제빵법을 결정한 다음에 이제 반죽을 하죠. 반죽을 하고 1차 발효 아니면 또 프라타임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할을 하고 중간 발효를 하죠. 둥글리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정형을 하고 팬에다 넣고 그다음에 2차 발효한 다음에 굽는 것.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공정입니다. 근데 냉동 공정은 왜 일반 공정 중에서 일단 분할 쪽에 보시면은 분할해서 화살표가 급속 냉동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거는 반죽을 한 다음에 반죽을 갖다가 분할을 해서 조그맣게 분할해서 얼리는 겁니다. 바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형도 보시면은 정형 모양을 만드는 거죠. 모양을 만들어서 이것도 급속 냉동으로 집어넣어서 얼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구운 다음에 얼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굽기를 한 다음에 급속 냉동을 하는 방법 좀 쓴데, 근데 우리가 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분할하고 정형해서 반죽을 만든 걸 갖다가 급속 냉겨서 냉동 보관했다가 해동시키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급속 냉동 중에서 보시면은 이제 도어 컨디셔너라는 게 있고 리타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 얼린 다음에 마이너스 40도까지 얼려서 반죽 온도를 낮춰요. 그 다음에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아니면은 다음날 제품을 만들려면은 팬에다 넣어가지고 이런 도어 컨디셔너라든가 리타더 같은 이런 기기다 넣으면은 세팅을 해놔요. 몇 도에서 몇 시간 동안 해동이 되라 이렇게 해놓으면 밤새도록 저절로 얼었던 것이 녹아서 다음날 출근해서 굽기만 하게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도어 컨디셔너 리타더입니다. 다음에 이제 냉동 반죽법에 올리는 지금 노란 표시로 한 겁니다. 마이너스 40도에서 급속 동결시켜서 마이너스 20도에서 품은 지금 마이너스 20도 온도를 유지하게끔 해가지고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를 여러분이 외우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40도는 이 반죽을 빨리 그러니까 정말서 이런 거예요. 이 냉동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40으로 세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반죽을 냉동법은 20도로 하는데 20도로 반죽을 해가지고 아까처럼
100g이면 100g 잘라가지고 이 마이너스 40도 된다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반죽 온도가 한 20도 정도 마이너스 20도 정도 떨어지면은 그때 이제 빼냈어. 왜냐면 계속 마이너스 40도다 놓게 되면은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보관을 마이너스 20도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온도를 여러분이 외우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40도는 급속 냉동으로 얼리는 급속 냉동 온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도, 중에서 영하 20도는 보관하는 온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냉동 설비를 보면은 이제 반죽기, 급속 냉동고, 냉동고, 그 다음에 도어 컨디셔너, 그 다음에 리타더 프루퍼, 냉장고,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이 밑에 있는 거는 일반적인 제빵 공정이에요.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을 드린 거니까, 자, 이렇게 냉동을 한 다음에, 해동을 시킬 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냉동고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동을 시키는, 그 다음 리타더 같은 것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냉동 반죽법의 이제 특징은요, 제일 큰 것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반죽을 해가지고 놔두게 되면은 반죽이 이제 발효를 시킨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성형도 하고 모양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빵을 만들어 가지고 냉동을 시킬 때에는 이 반죽의 온도가 빨리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중마에서 우리가 빵 반죽을 해가지고 냉동을 시키는 동안에도 발효는 계속돼요. 미스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온도를 빨리 내려가지 않으면은 즉 우리가 이제 물이 어는데 물이 어는 온도가 0도죠. 0도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얼음이 어느 정도 되면 부풀 거예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냉장고에 아마 그 사각으로 된 얼음 얼리는 플라스틱 박스가 있을 거예요. 그 박스에 물을 넣고 냉동실에 넣으면은 얼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보면은 얼음이 위에가 볼록볼록 이렇게 올라와 있죠. 예, 그게 이제 보통 영하 4도 정도 되면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반죽을 쳐가지고 반죽을 보관을 하는데 이 얼음이 생기게 되면은 반죽이 찢어져요. 이 결에 글루텐이 물하고 아미노산하고 산소하고 결합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물이 즉 말해서 이 원형으로 된 물이 육각형으로 되면서 반죽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해동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물이 다시 녹아요. 녹으면은 이 물이 녹은 자리에 글루텐은 찢어져 가지고 나중에 탄산가스가 나가서 빵이 부풀지가 않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이 마이너스 4도를 어떻게 하면 빨리 내려가느냐. 이스트도요, 세포로 되어 있죠? 그 안에 이제 액이 있는데 이 액도 마이너스 4도가 돼가지고 그 액에 있는 물 분자가 변하면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트도 살려야 되고 또 빵 반죽에 반죽을 했을 때 결합을 시킨 글루텐도 많이 찢어지지 않게 살려야 되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반죽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40도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1번을 보시면 자 1차 발효 또는 정형을 끝낸 반죽을 마이너스 40도로 급속 냉동시킨 다음에 딱 마이너스 4도까지 내려가서 급속 냉동 되면요 다 수습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도를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얼음이 돼요. 얼음이 되는데 이 결정이 아주 작게 됩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4도를 천천히 가게 되면은 이 얼음 결정들이 커요. 그러니까 많은 이스트들이 많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40도다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가 내려가서 이 안에 반죽 온도가 20도쯤 되면은 이제 빼내서 마이너스 25도에서 마이너스 18도에서 보관하라. 그러니까 요것도 그냥 영하 20도, 마이너스 20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여기에 냉동 저장하여 이스트 활동을 억제시켜 둔 후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도록 반죽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프랜차이즈 나왔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대표적인 프랜차이즈가 몇 개 있지만은 공장에서 반죽을 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크루아상을 만들어서 얼립니다. 마이너스 40도로. 그다음 마이너스 20도가 되면 꺼내요. 꺼내가지고 이제 포장을 하죠. 여러 개를. 그래가지고
이제 대리점에 보내요. 그럼 대리점에서는 이제 리타더 같은 거 이제 준비해 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빵을 집어넣어서 해동을 시킨 다음에 고서 팔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오전에 내가 크루아상 20개를 해야 되겠다. 20개 해가지고 다 이제 나갔어요. 장사가 잘 돼서 또 만들어야 되죠. 그럼 그걸 봐가지고 미리 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다 떨어지면 이제 또 고요. 그러면 소비자한테 항상 신선한 맛을 가진 크루아상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제일 큰 거는 -40도에다가 급속 냉동 한 다음에 보관은 -40도에다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2번 보시면은 냉장고 보통 5도에서 8도 정도, 보통 냉장고는 이제 8도 정도 맞추는데요. 이제 문을 열다 닫다 보면은 한 10도 정도 되고, 또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그 냉장고 안에 물건이 한 70% 정도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이게 꽉 찰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체가 냉이 안 내려가요. 그래서 한 10도 정도 된다. 보통 우리 제과점은 이 냉장고 정도를 한 8도 정도 맞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냉장고인데도 아마 이 교재도 그렇고 또 교재도 부분마다 이 온도가 많이 틀릴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 보면 어떨 때는 7도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는가요? 냉장고 온도가 7도. 예. 근데 보통은 여러분이 편하기 좋게 여러 군데 나오는 거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에 8도로 외우시면 돼요. 냉장고 온도는 8도. 이렇게. 그리고 범위는 뭐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뭐 시험 문제에 딱 8도냐 7도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저 냉장고에서 15에서 16시간을 해동시킨 후에 온도 30에서 34도, 습도 80%의 2차 발효실에서 넣는데 반드시 완만 해동, 냉장 해동을 해야 한다. 자, 반죽을 갖다가 이제 마이너스 20도로 된 걸 대리점으로 보냈어요. 그럼 대리점에서는 냉장고에서 해동을 먼저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밖에 끓여놓지 말고. 그러니까 얼려 있으니까. 밖에 끓여놓으면은 이제 겉에하고 속하고 온도가 틀려져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어서 그때 온도는 냉장고 온도에다 놓고 한 15시간 정도 그냥 놔두면은 이제 해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0도 되는 발효실. 보통 발효실은 30도 내지 40도로 한다 그랬어요. 근데 온도를 낮춰가지고 또 이제 어느 정도 해동이 되고 냉이 없으면은 이제 온도를 주는 겁니다. 온도를 줘가지고 이스트가 활력을 받게끔 해줘야 돼요. 지금 동면이죠. 이스트는 동면을 합니다. 동면에 있던 이스트가 이제 열이 들어오니까 활동을 하죠. 그래서 설탕을 분해를 하고 또 분해된 포도당하고 가당을 또 탄산가스하고 또 나중에는 알코올로 이렇게 만들면서 빵을 이제 천천히 부푸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빵 안의 온도랑 내부의 온도, 그 다음에 겉의 온도랑 틀릴 수가 있으니까 보통 스트레이트법에서 40도로 하는데 2차 발효를 그렇지 않고 30도 정도로 낮게 해가지고 오래 좀 발효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냉동 저장 기간이 길수록 품질 저하가 일어나므로 선이 숨출 준수한다. 안에 반죽 안에 지금 이스트가 있어요. 근데 이스트가 오래되면은 얘도 죽어요. 그러니까 냉동을 만든 제품이 먼저 온 게 있다면은 먼저 쓰고 나중에 온 거는 나중에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냉동할 반죽의 분할량이 크면 냉해를 입을 수 있어 좋지 않다. 그러니까 반죽을 해가지고 분할을 해서 어떨 때는 반죽량만 냉동을 시켜요. 그래 필요할 때마다 또 밀어가지고 모양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분할량이 크면은 안에까지 온도가 빨리 내려가질 않아요. 그러면 이스트가 많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큰 반죽보다는 조그맣게 하는 반죽이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5번째, 자 바게트, 식빵 같은 저율배합 제품은 여기서 이제 저율배합이라고 하는 거는 식빵을 예를 들게요. 자, 식빵 배합이 여러분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자, 식빵에 밀가루 100에 자, 물 63%, 그다음에 소금이 2%, 이스트가 2%, 그다음에 설탕이 4%, 쇼트닝이 4%.
자, 분유가 3%. 아마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 재료를 식빵을 봐서 이 재료를 우리가 배합표를 보고 저율배합이라고 그래요. 가장 낮게 들어가는 양들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밑에 있는 크로와상, 당과자빵 이런 것은 유지가 많이 들어가요. 또 당과자빵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앙금빵, 소보로빵 그런 겁니다. 거기는 또 설탕이 한 15%가 들어가요. 밀가루 100일 때. 근데 식빵은 4가 들어가죠. 설탕이. 그러니까 또 유지도 쇼트닝이 4가 들어가면은 이런 당과자빵은 유지가 한 10%, 많은 거는 20%까지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걀, 유지,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 고율배합, 이것이 작으면 저율배합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저울이고 어디서부터 교류다 이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 기준을 식빵 배합하고 당과자 앙금빵 배합이라 했을 때 식빵은 저율, 앙금빵은 고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저율 배합은 좀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고율 배합으로 된 거. 정말서 바게트 빵이나 식빵 만드는 것보다는 크루아상이나 당과자 빵을 만들 때 훨씬 더 반죽이 나중에 해동이 돼서 굴 때 잘 나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재료 준비를 합니다. 자 밀가루 보시면은 급속 냉동을 할 때 그 얼음에 의해서 많이 생기는 글루텐이 찢어져요. 그러니까 이 글루텐을 좀 단단하게 한 걸 써야 돼요. 그래서 밀가루 중에서 이 단백질 함량이 많거나 그다음에 단백질이 좋은 거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물이 많아지면 이스트가 파괴되므로 가능한 한 수분량을 줄인다. 자, 이거는 이제 냉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 냉동을 할 때에 물이 얼음으로 변하면서 구조가 변해요. 근데 이 물량이 많을수록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글루텐도 많이 찢어지고 이스트도 많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물량을 갖다가 냉동법에서는 꼭 줄여야 돼요.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제 어떤 스트레트법으로 빵을 만들었는데, 내가 이제 오늘 이제 빵을 보니까 한꺼번에 몇 개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냉동실에 넣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나도 한번 빼서 고소 먹어야 되겠다. 그럴 때 그럼 스트레트법에 있는 그 배합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일단은 물은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생이스트. 자, 냉동 중 이스트가 죽어서 가스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스트를 2배를 넣어야 돼요. 그다음에 4번 소금하고 이스트 푸드는 약간 늘려줍니다. 왜냐면 소금이 들어가면은 글루텐을 약간 단단하게 해줘요. 또 이스트 푸드에도 이런 칼슘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글루텐을 좀 단단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 글루텐을 단단하게 해주면은 나중에 물이 팽창이 됐다가 얼음 결정이 됐다가 녹으면서 이 글루텐을 갖다가 이렇게 끊어주는데 그 끊어주는 거를 조금 덜 끊어지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다음에 설탕, 유지, 계란은 자 물을 갖다가 줄였죠. 물을 줄이면은 반죽이 어떻게 돼요? 돼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설탕, 유지, 달걀을 넣으면요 반죽이 약간 설탕도 물을 약간 먹으면서 찐덕거리면서 반죽을 약간 늘어지게 만들어요. 또 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반죽 글루텐 사이에 이 기름이 들어가면은 주로 이제 여기서 많이 얘기하는 건 쇼트닝인데 쇼트닝을 넣으면은 이 글루텐 사이에 쇼트닝이 고이게 되죠. 고이면서 이것이 반죽을 또 잘 늘어나게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다음에 이제 달걀은 안에 물이 있죠. 달걀의 수분. 그러니까 이 수분이 여기서 들어간 물은 자연수고 이제 달걀이 가지고 있는 물은 결합수인데 이 결합수가 반죽에 들어가서 치면서 글루텐을 갖다가 조금 더 부드럽게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급속 냉동을 할 때 얼음 결정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은 줄이지만 그렇게 되면 반죽이 너무 단단하고 제품이 딱딱해요. 그러면 그걸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달걀을 넣어주면 좋다는 얘기죠. 물론 설탕이 들어가면 단맛이 더 감해지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가지고 배합표를 조정을 하셔야 돼요. 다음에
그 노화 방지제입니다. 빵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빵을 만든 다음에 오랫동안 유지를 시키려고 하면은 SSL이라고 하는 노화 방지제를 추가를 시켜줘요. 그다음에 산화제, 비타민 C 주로 이거는 이제 불온산 칼륨 같은 거를 안 넣고 보통 이제 할 때는 비타민 C를 많이 넣는데 비타민 C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반죽을 할 때에 공기가 들어가고 이 공기 안에는 산소가 있어요. 이 산소를 끌어다가 단백질,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을 이렇게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비타민 C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비타민 C를 주로 많이 써요. 이것을. 그다음에 이제 환원제, 단백질을 끊어주는 거라 그랬죠. 끊어주는 거를 이제 엘스테인, 이제 여수도 나오잖아요. 앞에서도 노타임법에서 나온 것처럼 이 엘스테인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엘스테인은 끊어주는 환원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화제 성분. 자, 유화제는 물하고 기름하고 잘 섞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죽을 빵을 고가지고 나온 다음에 물이 반죽에 따로 있으면 이 물이 빵 밖으로 빨리 잘 나가요. 근데 그걸 갖다가 유화제가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은 물이 잘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빵을 갖다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촉촉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유화제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제가요 별도로 이렇게 유화제를 넣으려고는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오늘 만들어서 오늘 파니까. 근데 이제 양상 공장 기계로 하는 데서는 뭐 우리나라도 있죠. 지금 어떤 회사가 빵을 만들어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만든다면 부산까지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빵을 만들고 그 집합당에서 어디 보낼 건가 하고 또 간 데다 해가지고 부산까지 보내주고 그럼 또 부산에서 뭐 또 필요한 뭐 슈퍼라든가 이런 데 또 보내야 돼요. 그럼 슈퍼에서도 또 금방 팔리는 게 아니죠. 자, 이런 걸 계산해 보면은 약 5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빵이 말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유화제를 넣어가지고 수분이 웬만하면 나가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에 제조 공정 보시면은 제가 반죽을 합니다. 자, 이때는 주로 반죽법은 노타임 반죽법하고 그다음에 비상스테르트법의 배합표를 갖다가 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반죽은 20도로 합니다. 왜냐하면 급속 냉동을 시키기 위해서 반죽이 빨리 물이 얼음 결정이 돼야 돼요. 근데 반죽의 온도가 예를 들어서 30도다. 그러면 이 안의 온도가 내려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오래 걸리는 시간에 이스트가 활동을 해가지고 반죽에 탄산가스가 나오고 알코올이 나와요. 그럼 냉동하는 동안에 이 글루텐이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이스트는 활동을 못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반죽 온도를 낮게 20도를 해줘야 되고, 근데 20도보다 더 낮으면 밀가루가 물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앞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온도를 많이 올리면 30도, 31도, 그리고 반대로 온도를 가장 낮게 반죽을 한다면은 20도 정도 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수분은 63% 정도 썼다면은 58% 정도로 줄여달라 이런 얘기예요. 한 5% 정도 줄인 거죠. 예. 그 대신에 어떻게 해요? 설탕이나 유지, 달걀을 넣어서 보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노타임 반죽하고 비상법을 끓여다가 썼다 그랬잖아요. 이 방법은 뭐냐면 발효 시간을 줄이는 거죠. 그렇죠? 이스트를 많이 넣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1차 발효 시간은 반죽을 하고 나서 바로 분할해가지고 냉동을 시키든, 그렇지 않으면 약간 이제 그 발효를 시킨 다음에 분할을 한 다음에 성형을 시키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빵 반죽을 한 다음에 냉동을 시킬 때 반죽에 있는 물이 얼음 결정이 되는 것을 최소한 줄여야 되는 게 이 비상반죽법의 큰 목적이에요. 그리고 급속 냉동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이 얼음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얼음이 한 영하 4도가 되면 부푼다는 것, 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부풀면 어떻게 되냐? 반죽을 찢어버려요. 부풀면서.
그리고 물이 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찢어진 자리에서 나중에 2차 발효를 해도 가스가 다 새어나가요. 빵이 안 부풀어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C 같은 산화제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대충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를 보시면은 약간 이제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할을 합니다. 이때도 큰 거보다는 큰 거는 급속 냉동을 할 때 안에까지 온도가 빨리 들어가서 물이 얼음 결정이 되는 거를 스톱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크면은 겉에는 얼음 결정이 스톱이 됐지만 안에는 계속 천천히 마이너스 4도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그 동안에 얼음 결정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트가 죽어요. 그리고 글루텐도 찢어지고. 그래서 최대한 큰 반죽보다는 조그만 반죽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냉동 반죽을 할 때는. 그다음에 정형, 원하는 모양으로 모양을 만듭니다. 이때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크루아상 같은 거 하면 이제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냉동 저장을 한다. 자, 모양을 만들었어요. 반달 모양으로. 자, 이걸 이제 냉동고에다 집어넣고 급속 냉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보관을 해요. 얼마나 이제 따로 꺼내서 그때 이제 영하 25도 아니면 영하 18도인데 이것도 그냥 영하 20도라고 외우시라죠. 20도에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동을 시킵니다. 녹여야 되죠. 녹이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한 5도에서 10도 되는 냉장고 정말에서 리타다 같은 그런 기기에다 넣어가지고 한 15시간 동안 계속 놔두면 이제 얼었던 얼음이 녹아요. 녹으면서 반죽이 이제 살살살살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발효를 합니다. 자, 2차 발효는 그 온도가 좀 낮게, 보통 빵은 40도에서 하는데 한 30도에도 맞춰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하고, 습도도 보통 2차 발효는 90%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냉동 반죽은 80%로 해가지고 수분이 많이 없게 해가지고 발효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굽기를 하는데, 굽기에도 이제 반죽의 크기, 그 다음에 배합 재료, 그 다음에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오븐의 온도를 조절하거나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보시면은 사실 이제 장점이 굉장히 좀 많아요. 왜냐면은 이 반죽을 해가지고 얼렸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소비 시장의 변화에 따른 생산 및 공급의 조절이 용이해져 계획 생산이 가능해진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이제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날은 일이 많고 어떤 날은 일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일이 없을 때 미리 만들어서 냉동을 시켰다가 또 그게 많이 필요할 때 꺼내서 해동시켜서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조금 이 일이 없는 날을 이런 냉동빵을 만들 수 있게끔 생산 계획을 잡을 수가 있는 거야.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완제품을 포장을 해가지고 배송을 하면 완제품끼리는 서로 위에다 올리면 안 돼요. 빵이 찌그러지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런 제과점 같은데 체인점 제과점 가면은 앞에 빵 상자가 있죠. 쭉 높게.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치 빵이 배송을 할 때 차 안에서 그만치 부피를 가지게 되죠. 근데 이 냉동은 그대로 딱딱하니까 붙여가지고 포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냉동으로 할 때는 완제품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양을 배송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배송이 합리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반품의 감소는 일반적으로 이 프랜차이즈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식빵을 필요한데 본사에다가 내가 매일 파는 게 100개예요. 그럼 100개를 주문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보도 없었는데 비가 왔어요. 비가 오니까 소비자가 안 와요. 그러니까 빵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걸 반품을 해야 되는데 프랜차이즈도 그거 다 안 받아주죠. 그럴 때는 냉동으로 갖다 놓는 거야. 냉동으로 갖다 놨다가 내가 100개가 필요하면 오전에 50개를 하고 오후에 50개를 하는데 비가 와서 손님이 많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럼 오후에는 조금만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반품을 갖다가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생산 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므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재고 관리가 편해진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없는 날 미리 만들어 놓고 냉동고에 집어넣다 보니까 필요한 날만 빼서 쓰면 되잖아요. 뭐 일이 한꺼번에 몰리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일단은 이제 그 야간 작업을 좀 없앨 수가 있고 그다음에 휴일을 좀 늘릴 수가 있는 거야. 미리 만들어서 일 없는 날 만들어서 냉동실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예,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 반죽을 갖고 신선한 제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아마 가장 큰 장점이 이걸 겁니다. 그렇죠? 빵을 만들어 놓으면은 시간이 경과가 되면서 향이 날아가면서 노화가 돼요. 근데 이걸 계속 반죽을 갖다가 냉동빵 같은 거는 필요할 때마다 해동을 시켜서 바로바로 손님한테 드리면은 손님들이 볼 때는 바로 오븐에서 나오면 빵의 특이한 냄새를 바로 맡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빵도 푹신푹신하고 노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냉동빵을 하는 목적이 이거고 앞으로 이제 우리 제과점들도 하게 되면은 아마 이런 그 냉동빵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될 거예요. 전에도 제가 앞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식빵이 예를 들어서 오전에 20개, 오후에 20개 만들면 좋은데 일반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에 40개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침에 40개를 만들면은 10시에 빵이 나와요. 그럼 12시에 먹은 사람은 맛있다고 하는데 저녁 늦게 6시에 먹은 사람은 같은 배합으로 만들었지만은 그 사람은 빵이 맛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냉동빵을 하게 되면은 필요할 때마다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그다음에 다양한 제품을 소량씩 생산할 수 있으므로 손님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량씩 많이 만들 수 있고 양을 갖다가 여러 가지를 냉동 반죽으로 해놓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반죽을 할 때 몇 개씩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제과점의 믹싱볼이 한 이만하다면은 그래서 뭐 크루아상 5개를 해야 되겠다. 갑자기 주문 들어왔다. 그럼 5개만 해동시켜서 줘야 되는데 반죽을 하다 보면 이 믹싱볼에 이 5개 분량이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럴 때 좀 편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누구나 쉽게 빵을 만들 수 있으므로 인건비 절감에 효과가 높다.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냉동을 해서 수포 같은 데 갖다 놓으면은 이제 집에서 이제 이런 리타다 같은 게 있으면 해동해 가지고 밤새껏 놔둬요. 그리고 밤에 이제 아침 되면 불죠. 약간.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가정집에서 오븐에서 고서 먹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공장의 시설 및 장비의 투자비는 높아지거나 가맹점의 시설 및 장비의 투자비는 낮아진다. 이런 건 뭐냐면 이제 본사는 이제 빵을 만들어서 냉동빵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급성 냉동고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보관 냉동고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관한 걸 포장해서 대리점에 보내면 대리점에서는 이제 리타다 같은 거 해동시킨 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본점은 이 급성 냉동고가 조금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만들 때. 그러니까 돈이 처음 많이 들어가지만은 다만 이제 이 대리점은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대리점에서는 해동만 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본점은 좀 돈이 들어가지만 이 대리점은 돈이 조금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단점입니다. 반죽이 끈적거린다.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 급성 냉동을 시키는 사이에 안 한다고 해도 이 물이 얼음 결정이 돼요. 근데 녹게 되면은 이 얼음 결정이 녹게 된 물이 약간 반죽에 남아가지고 끈적거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물이 녹으면서 글루텐이 끊어지기 때문에 반죽이 퍼지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글루텐이 끊어지니까 또 2차 발효를 할 때에 가스가 나가게 돼요.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제 가스 보유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스트가 죽어가지고 가스 발생력이 떨어진다. 영하 40도로 쭉 내리니까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면서 영하 이제 4도 내려가면서 물이 얼음 결정이 되고 이스트가 가지고 몸 안에 있는 물이 얼음이 되면서 이스트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이스트가 설탕을 분해해서 탄산가스를 내야 되는데 가스가 안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발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많은 양의 산화제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음이 녹으면서 단백질 결합을 끊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얼음이 녹게 돼요. 그럼 이걸 다시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가스가 나오는 걸 막아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산화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안 들어갔던 스테토법스 안 들어갔던 것이 냉동법에서는 산화제를 넣는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에 기타 사항으로요. 자, 1번 보시면 마이너스 40도로 급속 냉동시키는 이유. 자, 수분이 얼면서 팽창하여 이스트를 산화시키거나 글루텐을 파괴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자, 지금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요 문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 냉동 시 일부 이스트가 주고 한온성 물질이 나와 반죽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반죽을 대기한다. 자, 물량을 줄인다 그랬어요. 그거는 이스트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안에 있는 물도 이제 얼면서 이스트가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죽이 끈적거린다고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거는 이제 이 글루타치온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글루타치온도 아마 좀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 이 글루타치온이 뭐냐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죽을 친 냉동 반죽에 있는 그 단백질을 녹여주는 거죠. 끊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반죽이 어떻게 돼요? 좀 단단하게 있어야 되는데 늘어나게 되죠. 끊어주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냉해를 막기 위하여 수분을 줄이고 설탕, 유지, 계란을 많이 넣는다. 그러니까 아까 수분을 갖다가 63이라면은 58% 정도, 약 5% 정도 줄였어요. 그럼 반죽이 너무 돼요. 그래서 자연수는 줄지만은 나중에 제품이 너무 되면 뻑뻑해요. 완제품이. 그러니까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설탕, 유지, 달걀 이런 거를 좀 넣어주면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냉동 반죽법은 바게트와 같은 저율배합보다 당과자빵 같은 고율배합에 적합한 제품이다.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죠? 저율배합하고 고율배합하고, 그러니까 식빵 반죽이 저율, 그리고 단팥빵 같은 반죽이 고율배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저율배합으로서 바게트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 바게트는 밀가루, 물, 이스트, 소금 요 네 개만 가지고 만드는 것이 바게트 빵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낫죠 재료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율 배합 중에서도 가장 저율 배합에 해당되는 겁니다. 바게트 빵이. 그다음에 이제 해동은 냉장 온도에서 아까 이제 5도에서 10도 그 정도 온도에서 15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해동을 시키면은 겉에하고 안에하고 온도가 틀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완만 해동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완제품의 노화를 결정하는 성분은 전분이다. 자,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빵을 갖다가 만들 때 전분이 노화 그러면 전분이 물을 먹었던 거를 내뱉은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냉장 온도에서 가장 빨리 빵이 굳습니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노화 때 주면서 20도 반죽을 해가지고 급속 냉동고에서 이 정말서 8도 정도 그 온도를 갖다가 급속히 빨리 떨어뜨려야지만은 전분의 변화가 덜 일어나서 노화가 덜 된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는 이제 재료를 보시면은 밀가루가 있습니다. 이 밀가루는 일반적으로 이왕이면은 글루텐이 결합됐다가 급속 냉동을 하는 때에 물에 의해서 끊어지는 게 생기니까 이왕이면은 덜 끊어지게끔 조금 고급 강력 밀가루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물입니다. 물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얼면서 급속 냉동이 되면서 얼음으로 변해요. 이 얼음으로 변하면서 반죽을 끊어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가스가 나와도 빵이 안 부푸니까 일반적으로 이
물은 조금 줄여줘서 사용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이제 너무 많이 물을 줄이면은 실질적으로 빵을 고가지고 나와서 소비자가 먹을 때 이 수분이 없으면 굉장히 좀 뻣뻣합니다. 그럼 소비자가 먹을 때는 그렇게 좋은 빵이라고 평가를 안 해요. 그래서 물은 줄이되 어느 정도 소비자가 너무 싫어하지 않는 범위까지 해서만 줄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자유수가 있고 결합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자유수는 우리가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물이라고 하는 거고 또한 말릴 수 있는 거예요. 건조를 시킬 수 있는 거. 또한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그 미생물에 사용이 되는 거. 전부 다 미생물을 기를 수 있는 물은 자연수입니다. 근데 결합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달걀을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에서 이 결합수는 달걀에 수분이 있죠. 몇 프로가 있어요? 88%가 75%가 수분이고 25%가 고용분이죠. 그리고 이제 흰자에는 88%가 수분이고 12%가 고용분이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물이라고 하는 수분이 달걀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달걀을 갖다가 흔든다고 해도 물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이렇게 어떠한 물질의 분자를 서로 결합시킨 것을 결합수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빵만지개에 들어갈 때에 근데 이 그 물을 넣어요. 이 물은 이제 얼음으로 많이 팽창이 돼요. 근데 이 결합수는 잘 얼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연수보다는 결합수를 넣으면은 냉동빵 할 때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물은 그 이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스트는 우리가 쓰는 이스트가 보통 이제 생이스트인데 지금은 만드는 제품이 뭐냐면 냉동 반죽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스트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다음에 냉동빵을 한다고 할 때는 이 냉동용 이스트를 써야 돼요. 왜냐면 이 냉동용 이스트는 차가운 데서 계속 기른 균입니다. 그래서 이런 균이 뭐냐면은 보시면은 이 인스턴트 드라이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스트 균을 여러 마리를 모아가지고 포자를 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녹여가지고 쓰는 건데, 요렇게 된 거는 일반 생이스트보다는 이런 냉동빵을 할 때 조금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보다 또 일본이 이 냉동빵이 굉장히 앞섰어요. 그래서 그 아주 옛날부터 일본에서는 이스트 냉동기를 많이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위에 보면은 이렇게 냉동빵 하는 제가 지금 사연들 보면은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냉동용 이스트를 구해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것보다 아마 좋은가 봐요. 아마 그래서 이 냉동빵을 만들 때는 냉동 전용 이스트를 쓰는 것이 좋아요. 그다음에 여기 도표는 뭐냐면 냉동빵 이스트하고 일반 이스트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발효를 하는 것도 처음에 빨리 냉동빵이 하고 부피도 시간이 지나도 크게 나온다는 그런 실험 결과를 도표로 그린 겁니다. 그다음에 소금은 반죽을 갖다가 단단하게 해요. 그래서 소금을 넣긴 넣되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소금을 쓰게 되면요 아주 여러 가지 소금이 있습니다. 중에 이제 이 정제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99.9% 이제 염화나트륨으로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염도가 80%짜리가 있고 88%짜리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이 잘 구별해서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스트 푸드는 이제 반죽이 급속 냉동할 때 얼음에 의해서 찢어지잖아요. 그 찢어지는 거를 또 글루텐을 단단하게 해가지고 잘 안 찢어지게 하려고 하면은 이 이스트 푸드를 넣으시면 돼요. 왜냐면 이스트 푸드에는 또 이제 산화제 역할을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냉동빵을 할 때 이런 이스트 푸드가 있다면은 좀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당류입니다. 당류는 이제 앞에서 물이 없다면은 설탕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넣을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런 들어갈 수가 있다면은 조금 반죽에 넣어주는 것이 조금 더 나중에 냉동을 시킬 때 반죽에 좋은 역할을 해주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카라멜하고 메일라드 반응인데요.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카라멜하고 그러면은
빵의 하얀색이 갈색으로 변하는 거죠. 카라멜 색깔로. 근데 그때 이제 이 카라멜하는 설탕이 타서 색깔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설탕이 타는 온도가 160도입니다. 그래서 설탕이 타서 색깔이 나면은 캐러멜화, 그다음에 설탕이 없어요. 즉 말해서 바게트 빵 같으면은 밀가루, 물, 이스트, 소금 요 4개만 한다 그랬죠. 자, 이 설탕이 안 들어가요. 근데 바게트 빵도 색깔이 나요. 그런 이제 물론 이제 오랜 시간이 되면은 전분이 분해가 돼 가지고 나중에 포도당이 되고 색깔이 날 수도 있지만은, 예, 이렇게 설탕이 안 들어가는데도 색깔이 나는 거는 단백질이 변해 가지고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수분이 나가면서 색깔이 나는 거를 메일라드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단백질, 즉 아미노산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 되죠. 자, 이것이 이제 분해돼서 색깔이 나면은 메일라드, 설탕이 타서 색깔이 나면 카라멜화 반응,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유지인데 이 유지도 반죽 사이에 이렇게 끼게 되면은 냉동을 할 때 얼음이 의해서 이 반죽이 찢어지고 하는 거를 조금 더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유지의 역할은 쇼트닝성하고 산화연성이 있는데, 이 쇼트닝성은 빵을 먹을 때 바삭거리게 하는 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실기를 볼 때 혹시 이제 빵을 만들어 보시면 알아요. 버터를 넣을 때하고 쇼트닝을 넣을 때하고 같은 배합인데 맛이 틀립니다. 그래서 빵을 약간 바삭거리게 하는 제품들을 만들 때에는 쇼트닝을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산화연성은, 산화라고 하는 거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만나가지고 변하는 걸 산화라고 하는데, 이 기름이 빨리 상해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이 되면. 그래서 이런 그 기름을 써도 이런 그 산소하고 만났을 때 상하지 않는 기름을 쓰는 것이 좋아요. 그다음에 달걀은 앞에서 이제 물을 찌르면은 좀 이 달걀에는 결합수가 있으니까 좀 넣는 게 좋다 그랬죠. 그 이제 기능을 보면 물론 다른 빵에도 다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영양가를 높인다, 제품의 풍미를 개선한다, 수분 공급제를 역할을 한다.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한 이 결합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합수. 그다음에 제품의 속색과 껍질색을 향상시킨다. 원래 하얗던 색이 달걀이 들어가면 노른자에 의해서 색깔이 약간 노랗게 되고 조금 더 먹음직스럽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노른자의 레시는 유화제 역할을 한다. 유화제 역할을 하면은 빵이 빨리 굳지 않게 돼요. 수분이 바깥으로 빨리 못 나가고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유제품을 넣을 때 여기서는 이제 탈지 분유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탈지 분유에는 칼슘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우유에서 만든 거니까 영양분도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죽을 강화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급속 냉동을 할 때 반죽이 많이 찢어지니까 이왕이면 글루텐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완충작용. 아마 이거 들어보셨죠? 액체 발효할 때 발효하는 동안에 pH가 나와가지고 pH가 산이 나와가지고 pH가 내려가죠. 그러면서 글루텐이 녹아요. 그 녹는 속도를 천천히 녹게 해주는 거를 완충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그 기능을 뭐가 하냐면은 이제 이 분유에 있는 칼슘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껍질색을 향상시킨다. 이제 50%가 탈지 분유의 50%가 유당입니다. 근데 유당은 남아있다가 빵의 색깔을 내게 해요. 그다음에 제품의 맛과 향을 좋게 한다. 우유가 들어가면 이제 약간 고소한 맛도 나고, 또 그 빵을 만들어 보면은 빵도 일반 물로 만든 것보다 우유로 만들면 아주 통통하게 또 틀린 빵이 됩니다. 이건 이제 다음에 여러분이 빵을 만들면서 경험을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계면활성제입니다. 계면활성제는 앞에서 얘기한 이제 유화제랑 같은 건데, 앞에서는 달걀 노른자에 있는 것만 얘기를 했고요. 인위적으로 별도로 넣는 겁니다. 이런 아까 얘기한 대형 공장, 그러니까 막 먼 데까지 빵을 갖다가 배달해서 팔아야 되는 이런 업체에서는 빵 하나 인제가 소비자한테까지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사이에 수분이 날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수분하고 반죽에 있는 기름하고 이런 것이 서로 이렇게 꼭 결합이 돼서 그 배송할 때 수분이 안 날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빵이 굳지 않게 되죠. 그래서 아마 거기다 이 모노디그리세라이드 뭐 이런 거를 거의 다 넣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또 빵의 포장지를 보면은 모노디그리세리드가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게 천연적인 이제 그 유화제인데 그런 걸 많이 쓰게 돼요. 자, 지금까지 배운 거 가지고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 자, 냉동 반죽법에서 믹싱 후 1차 발효 시간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보시면은 이 냉동 반죽을 해가지고 급속 냉동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발효 시간이 길수록 발효할 때 뭐가 나오냐면은 알코올이 나오고 탄산가스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산이 나와요. 근데 이 산이 글루텐을 갖다 녹이는다. 그러니까 급속 냉동을 할 때는 이 발효 시간이 없거나 아주 짧아야지 이 산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산이 생긴 걸 그대로 발효하는 동안에 놔두면 나중에 제품을 해동을 해서 구울 완제품에도 아주 안 좋아요. 다음에 2번. 자, 반죽을 만들어 아주 짧은 1차 발효 시간을 시킨 다음 분할 혹은 정형을 한 후 냉동시키는 냉동 반죽법에서 자, 냉동 온도와 저장 온도입니다. 그래서 중에서 한번 급속 냉동을 시킨 다음에 이것이 굳으면 딱딱하면 이제 다시 빼내 가지고 보관하는 장소에다 넣어서 보관하시면 돼요. 자, 그때 온도가 급속 냉동은 40도, 보관 온도는 20도. 이렇게 이제 여러분한테 아까 알고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예문에 영하 25도에서 18, 영하 18도 이렇게 나와도 여러분이 이제 40도, 영하 40도 급속 냉동, 영하 20도 보관 온도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제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냉동 제법에서 믹싱 다음 공정, 믹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되냐. 1차 발효, 분할 해동, 2차 발효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냉동 믹싱 다음에요. 자, 이때는 이제 분할을 하죠. 왜냐면 1차 발효는 안 한다 그랬잖아요. 줄이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1차 발효를 하면 할수록 이제 제품에는 나중에 영향이 가요. 그러니까 냉동 반죽에서는 일반적으로 발효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만약 하게 되면은 나중에 모양을 만들 다음에 급속 냉동을 할 때, 그때는 이제 발효를 안 해주면은 모양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모양을 만들어서 급속 냉동할 때는 하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반죽을 해가지고 급속 냉동을 시키고 또 필요할 때 그 반죽을 해동시켜서 해동을 시킨 다음에 모양을 만들어서 또 제품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냉동 반죽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아까 장점하고 단점을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기억이 살짝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 1번 가스 발생력이 향상된다. 보기 2번 운송 배달이 용이하다. 3번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다. 4번 소비자에게 신선한 빵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2번, 3번, 4번은 장점이네요. 그렇죠? 운송 배달이 용이하다. 그건 좋은 거죠. 3번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다. 여러 가지 조금씩 많이 할 수 없는 거를 많이 만들어서 조금씩 해동을 시켜서 굽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 항상 따끈따끈한 빵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1번 보시면 가스 발생력이 향상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스트가 많이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트를 많이 넣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 이스트가 죽음으로써 탄산가스가 나오는 힘은 작게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입니다. 냉동 반죽법의 단점이 아닌 것은 많은 양의 산화제를 사용해야 한다. 반죽이 퍼지기 쉽다. 반죽이 끈적거린다. 계획 생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단점이 아닌 거니까 장점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계획 생산이 가능하다. 이건 장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냉동 반죽법의 냉동과 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아까 급속 냉동을 하고 해동은 완만하게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요. 자, 냉동 제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상대 습도를 100% 하여 해동한다. 2번 냉동 반죽의 분할량이 크면 좋지 않다. 3번
저장 기간이 길수록 품질 저하가 일어난다. 4번 수분이 결빙할 때 다량의 잡열을 요구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잡열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잡열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주사 맞을 때 이렇게 알코올로 이렇게 닦게 되면 시원하게 되죠. 그걸 이제 잡열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도넛 같은데 왜 하얗게 포도당이 있어요. 이렇게 포도당으로 그 포도당을 뿌린 도넛을 먹으면 입안이 시원합니다.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다른 쪽으로 옮겨가요. 그렇다가 잡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냉동 제품에 대해서 틀린 걸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냉동을 급속 냉동을 할 때에 수분을 100%를 만들 수가 없어요. 냉동실 안에.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것이 됩니다. 다음에는 자, 냉동 반죽법에서 혼합 후 반죽의 결과 온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반죽을 했어요. 냉동빵을 만들려고 반죽을 다 했을 때에 이 반죽의 온도가 얼마냐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은 빵을 빨리 만들 때에는 반죽의 온도를 높여요. 그 반죽의 온도가 얼마까지냐면은 30도, 31도. 근데 이제 이 냉동 반죽법에서는 반죽 온도가 높으면은 급속 냉동을 할 때에 물이 얼음 알갱이로 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얼음 알갱이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반죽의 온도를 낮게 해줘야 돼요. 그때 온도가 이제 제일 낮게 하는 게 20도라 그랬죠. 그러면 답은 3번 20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냉동 반죽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11차에는 제빵법 결정과 배합표 작성, 원료의 전처리 믹싱. 자, 다음부터는 이제 제빵 공정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